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화요일 시장 맞았는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확인해야 할 것들은 좀 많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관련해서 또 90일 유예 연장을 시켰더라고요. 네.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요거 좀 확인해야 되니까 미국 시장도 간밤에는 조금 네.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냈고 또 이번 주에 우리는 뭐 광복절 때문에 휴장을 하고 쉬지만 그때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또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의 이벤트들이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뭔가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하거나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씩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관망 심리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가는 건데 결국 또 안정된 실적을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최우선 전략일 수 있다는 네.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거치고 있지만 성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대요. 왜냐하면 다수의 기업들이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좀 제한적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좋은 신호들 이런 부분을 좀 잘 받아들이는 시장 모습으로 변화하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뭐 실적 발표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지는 않았어요. 좋은 기업들도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3분기, 4분기 또 내년까지 좋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은 뭐 양시장 지수가 1% 가까이 좀 많이 오르면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정고점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요.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난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김인주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줬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점차 상승 탄력을 더욱더 받아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0.56%가량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9% 거의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주들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단으로도 오늘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0.9%가량 상승, HD 한국조선해양도 1.5%가량 상승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2%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도 2% 가까이 올라주면서 오늘 조선주 단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스가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가 프로젝트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국에서 선박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조립을 하겠다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대힘스가 조금 더 가장 강한 주목을 받아가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오늘 방산주 단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23%가량 오르고 있고 한화 시스템이 2%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방산주 당 조정을 벗어나서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가 2%가량 상승, 하나금융지주도 2.6% 넘게 오르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도 2%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단에서 어제자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원안으로 복귀하겠다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다시금 금융주 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은행 그리고 증권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주도 오늘 상승입니다. 네이버가 1.57%가량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도 0.78%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0.71%가량 상승, 기아도 0.59%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를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2.33%가량 상승하고 있고 펩트론이 3%대 상승, ABL바이오도 3% 넘는 상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HLB도 2% 넘게 오르면서 이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요. 미용 의료기기주들은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톡스가 4% 넘게 하락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키움증권에서 목표가를 2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50% 넘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디토스가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휴젤이나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단으로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 3%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고 테크윙도 1.71%가량 상승, 솔브레인도 2% 넘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 오늘도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51%가량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1.41%가량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시간 지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코스피가 1% 넘게 현재 시간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1.1%가량 오르면서 3,242선까지 도달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대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8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1% 가까운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선물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현물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600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56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200억 원가량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 가져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팔자세 흐름 가져가는데요. 오늘 1% 가까운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싱크풀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들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을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금융주나 증권주가 올라가고 조선주도 어제 조금 쉬었다가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도 나쁘지 않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볼 때까지만 해도 한 6천억 원 정도 선물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물에서도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다시 포지션을 바꾸고 있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올리고 있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새벽에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지금 싱크풀의 한가운데에 있는 증권주가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세제 개편안 다시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에서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다, 언급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조금 더 다시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에 외국인들이 베팅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꽤나 좋은 상황입니다. 자, 싱크풀 보시면 아시겠죠?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증권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낮추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다가 다시 50억 원으로 회귀하겠다. 이걸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아마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증권주가 장 초반보다 많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싱크풀 안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검색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외에도 어제도 좋았던 전선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저 케이블, 미국이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중국의 해저 케이블이나 전선을 제재할 것이다. 우리가 반사수해 볼 것이다. 대한전선, LS전선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업종도 오늘 좋은데 어제 하나오션이 많이 빠졌었는데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오늘은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정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네요. 다시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역시 마스카 프로젝트의 모멘텀은 강한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조정받는 것보다는 역시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가 조정받는 시기나 폭이 짧고
바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가스관 관련해서도 뭐 연관돼서 올라가는 것이긴 한데 이번 주에 8월 15일에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 이 장소가 또 공교롭게도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하면 저희가 뭐가 떠오르죠? 당연히 LNG 프로젝트가 떠오르죠.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언급이 이 알래스카, 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도 좋고요. 자, 이외에도 뭐 많은 업종들이 좋습니다. 지금 뭐 리튬도 어제에 이어서 2차 전지 함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오랜만에 로봇주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가 좋았거든요. 우리도 함께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또 12만 달러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더리움, XRP 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외에도 뭐 전선주들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어제 올랐다가 장 초반에는 좋지 않았는데 콘텐츠주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외에도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마리화나에 대해서 그닥 좋지 않은 이 포지션,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마리화나 관련된 제재를 좀 풀어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선을 바꿨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오늘 시장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HBM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HBM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갑작스럽게 본인들의 이 미국 기준 회계연도 4분기에 실적 가이던스를 높여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HBM, DRAM 쪽, 메모리 쪽에서 워낙 시장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가이던스, 실적 눈높이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달 28일로 끝나는 2025년 회계연도 4분기의 매출액을 111억에서 113억 달러 밴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104억에서 110억 달러 정도의 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를 높여 잡으면서 실적의 눈높이를 높여 잡은 것이고요. 매출도 높여 잡았는데 EPS, 주당 순이익도 역시 높여 잡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기존에는 2.35달러에서 2.65달러 정도의 밴드였는데 이번에 제시한 것은 2.78달러. 그러니까 밴드의 최하단도 그 전에 제시했던 최상단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2.78, 2.92달러 정도의 주당 순이익 밴드를 제시하면서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전부 다 눈높이를 높여 잡으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왜 그러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RAM 분야의 가격이 일단은 좋아졌다. DRAM 분야의 가격이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회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이끌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DRAM 분야 안에서 어쨌든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부분이 HBM 아니겠습니까? HBM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HBM 쪽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에 어쨌든 납품하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아마도 우리가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HBM을 엔비디아에 꽤나 잘 공급을 했기 때문에 HBM 쪽에서의 뭔가 이 마진이 더 좋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면 SK 하이닉스도 자연스럽게 이 다음 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엔 삼성전자도 올해 하반기에 빨리 연말 전까지는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야 삼성전자도 주가가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SK하이닉스는 많이 매도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그 패턴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더 이어질지 아니면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모습일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재 앵커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 든든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2030 그 비전을 다시 재가동한 그런 상황입니다. 든든한 우군이 생겼습니다. 테슬라, 애플.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 적자의 폭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외국인이 매도였거든요. 근데 장중에 한 24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더 잘 갑니다. 2%대 상승, 27만 2,500원까지 되찾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뭐 AI용 HBM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해지고 있고요.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투자증권에서 대형주 탑픽을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갈아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돼서 하나비전 오늘 한 0.5% 앞서서는 하락했는데 다시금 좀 매수세가 붙으면서 57,000원 터치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5근을 강해요. 4에서 한 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D램 시장 성장세에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D램 3대 고객사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P4라고 해서 평택 공장 4라인 이쪽에 이제 D램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기존 라인을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신규 증설 투자에 대한 모멘텀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보다 4분기 더 매출 인식이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올해 말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신규 증설 투자에 대한 모멘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유진테크 고객 3사를 갖추고 있는 이 유진테크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최대 수혜주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오늘 그게 뒷받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현재 주가 48,500원입니다. 원익 IPS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워낙 D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가격 전망 더해지다 보니까 장비 업체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가 있는데 원익 IPS가 대표적으로 그 수혜를 오늘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 현재가 38,6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뭐 너네 할 거 없이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오후장의 강세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권주를 좀 봐야 되는데요. 어제와는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면서 증권주가 오늘 상승 탄력이 꽤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과 그리고 여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이렇게 세 주체가 당정협의회, 고위 당정협의회를 주말에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일단은 민주당의 입장은 이제 앞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 현행 50억 원으로 다시 회귀하겠다. 이것을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것이 시장에서 긴가민가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증권주들이 흐름이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또 기류가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도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정부도 50억 원으로 회귀하는 걸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어제도 인터뷰를 했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뭐 이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그런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부에다 건의를 했다고 하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더 집중시키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 지금 취임하고도 계속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 여당 쪽에서 판을 만들어주는 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법을 개정하거나 뭔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그냥 정부가 결심만 하면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다시 50억 원으로 회귀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증권주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주들도 저희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할 여지가 또 크겠고 최근에 증권주의 흐름 자체가 상승하면 크게 튀어오르고 떨어지면 또 크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타이밍이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당이나 정부나 작년에 우리가 떠올려봤던 거 금투세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반발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안 좋아졌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이나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다시 한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 법 개정 필요 없이 정부 결단만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시행령 개정안 어떻게 나올지도 시장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권주들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을까요? 상승 탄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 중이죠. 특히나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밀렸습니다. 2분기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뒤따랐더라고요. 최근 목표 주가를 수정한 증권사의 데이터를 보니까 9곳 정도가 있었는데 6곳 정도는 목표 주가를 유지했고 3곳이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게 IPO 지연된 거 이제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 긍정적인 흐름들, 뭐 업황 회복 이런 부분도 되면서 수익성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됐더라고요. 오늘 3%대 반등을 하면서 69,800원까지는 되찾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 이런 부분으로서 긍정적인 실적을 얻은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4.5%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도 3.45%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도 해외 주식조 이쪽에 이제 성과 비슷한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특히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투자 성과 플러스 브로커리지 수익 이 때문에 2021년 이후 2천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실적 데이터도 있거든요. 예, 하반기 또 단기적으로 수익 개선,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까지 맛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증권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튀어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주가 21만 7천 원입니다. 대신증권은 2분기 44%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 증권사로서 도약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고요. 오늘 6%대 강세 흐름 26,400원 선까지 반등한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증권주의 흐름, 증시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랜만에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튀어올랐거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겹치면서 7% 넘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리게팅 컴퓨터도 3.5%, 아르키 퀀텀도 1.7%, 많이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한동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좀 소외되고 관심권 밖으로 좀 멀어졌었는데 오늘은 이런 모멘텀을 좀 오랜만에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투자라든지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아이온큐가 오늘 왜 이렇게 올랐냐면요.
아마존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아마존이 아이온큐의 지분을 인수를 했답니다. 그 아이온큐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를 하면서 지분 한 3,760만 달러어치 지분을 확보를 했대요. 이러면서 아마존과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이 아마존의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는 그런 협력,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이온큐가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차세대 핵심 가속기와 관련된 언급을 CEO가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양자 컴퓨터의 연구에 관심이 있다, 진심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연기금, 미국 내에 뉴저지주 연기금이 최근에 투자한 거를 보면 알리바바의 주식을 전부 다 매각하고 매도해버리고 아이온큐나 디웨이브 퀀텀, 리게트 컴퓨팅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했답니다. 기존에 있던 포트를 정리하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으로 포트를 조정한 거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연기금, 미국 내에서도 연기금의 투자금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확실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관심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나 지금 연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정부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투자나 이런 지원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 탄력 받고 있을까요? 어떤 종목들도 봐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 중에서는요, KCS가 가장 눈에 띕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9에서 10%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양자 아모, 이 장비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오늘 투자 심리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9,820원이고요. 한울 소재 과학 같은 경우에도 한 5.6%대 반등세 보이면서 2,54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양자 암호 관련해서 이 보안 관련주로 또 유명한 엑스게이트도 2.8% 반등하고 있고 한국 첨단 소재도 다 이제 보안 솔루션 쪽 플랫폼 쪽이거든요. 2%대 반등하면서 3,430원입니다. 양자 관련과 또 드론 그런 부분을 좀 융합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고 부각받았던 딥마인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네요. 오늘은 KCS, 한울소재과학 이쪽이 좀 튀고 있다라는 점 좀 두드러집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네. 그럼 이제 오늘 투자 전략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상승 탄력이 좀 꽤나 나옵니다.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유예를 90일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장 우려를 완화시켰지만 이번 주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지표가 고점 부근에 있는 주요 지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소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수정치에 따르면 7월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8%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금년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1%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6월 대비 높아진 수치인데 관세 영향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물가 데이터가 8월 21일에서 23일 날 열리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잭슨홀 회의에서 9월 연준 금리나 힌트가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7%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더 강하다면 금리 인하를 두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AI 수요 말 HBM 판매 증가 그리고 D램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절하면서 4%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관세 같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 좀 그 재료 가치가 약화가 되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의 공백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며 실적에 따른
주가의 민감도가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방산이라든가 화장품 업종 등에서 실적에 따른 강한 변동성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금일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의 반등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차전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오늘은 매물이 증가하면서 약세 전환하는 모습 속에서 중소형 조선사 중심으로 정부 주도 미국 군함 MRO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조선 기자재라든가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은행증권 보험 같은 금융주들의 반등, 그리고 원전, 스테이블 코인, NFT,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 이러한 업종이라든가 테마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빠른 순환매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3,200선 위에서의 방향성 탐색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물가지표, 그리고 세제 개편안의 변화 여부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 중심의 이러한 시장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만 보면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참 많이 타고 있는 우리 증시의 모습, 이렇게 장 초반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종목별로 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걸 선택을 해오셨나요? 예, 오늘 관심주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어제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과 대형 OLED 패널의 확산, 그리고 IT용 OLED 신규 라인 가동 등 하반기 실적 개선을 견인할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OLED 발광 재료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폴더블 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덕산 네오룩스의 블랙 PDL 소재가 핵심적인 소재로서 채택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네. 투자 전략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뭐 지금 또 속보도 들어오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뭐 우리가 예상은 했고 뭐 이야기는 들었었지만 네. 대통령실에서 확정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이거에 따른 또 투자 전략도 저희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남북 경협주나 아니면 또 회담에서 추가적인 뭔가 경제적인 관련된 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BC가 11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는 양국의 보복 관세 인상 축소와 희토류 자석, 일부 기술 수출 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연장은 지난 7월 스웨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조율됐다.
이로써 펜타닐 밀매 관세, 중국의 러시아, 이란산 원유 수입, 중국 시장 개방 등 미해결 현안을 논의할 시간이 확보됐다.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도 제기됐다. 양국은 관세와 수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무역 안정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금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직접 글을 올렸다. 이는 사흘 전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이 스위스산 금괴를 포함한 100온스 금괴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최대 39%의 관세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계 금시장이 요동쳤고 뉴욕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거래업체는 금괴 선적을 중단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금과 특수품 관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올해 금값은 중앙은행의 대규모 매입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지금 7천억 원 넘게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러면서 현물 매수도 1,600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뭐 지수 상승 탄력은 약간 줄었는데 코스피가 0.8% 가까이, 코스닥도 0.8%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8월 24일에서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 관세 협상을 토대로 반도체나 배터리, 조선과 관련된 협력도 논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 또 비핵화 공조 논의, 역시 북한과 관련된 언급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 단계의 투자 전략도 저희가 한번 나중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은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수준, 약간 올라가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는 오히려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 쉬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늘 2.5%나 오르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세를 최근에, 어쨌든 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관련된 협상에서도 관세율 관련해서 약간의 소통 부재가 있었잖아요.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일본 증시도 최근에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2.5% 가까이 니케이 지수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시장 분위기는 너무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화학주들도 주가들이 꽤나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찬물을 끼얹는다고 할까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여천 NCC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석유화학 업종이 안 좋아진 지는 꽤 됐죠. 네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여천 NCC라는 업체가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여천 NCC가 원료배 정산 그리고 이제 차익권 상환을 위해서 21일까지 3,100억 원 정도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을 이제 마련할 수 없네, 뭐 있네, 뭐 이러면서 디폴트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좀 고조된 상태입니다. 사실 여천 NCC 계속 적자가 쌓이는 바람에 지금 자원 잠식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3,100억 원은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을 테고, 그러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서 갚거나 아니면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을 마련해서 갚거나 해야 되는데, 여천 NCC라는 것이 사실
한화그룹하고 DL그룹이 합작해서 50대 50으로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 두 곳한테 이제 손을 벌려서 네. 뭐 좀 지원해달라 이런 네네. 상황인데 한화는 3,100억 원 중에 그럼 1,500억 원씩 이제 마련해서 디폴트 좀 반반씩? 막아보자라는 입장이고 DL그룹은 밑빠진 독에 물붓게 할 수 없다. 뭐 일단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 경영 효율을 하고 구조조정하고 이래야 이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어서 뭐 지난주 주말 사이에 이제 그 이해욱 회장이 DL그룹의 이해욱 회장이 여천 NCC에 대해서 뭐 신뢰가 안 간다라든가 네. 디폴트에 빠져도 답이 없는 회사에 돈을 이제 쏟아부을 수 없다라는 이제 강하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러게요. 이러면 진짜 부도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이제 우려감이 좀 커졌었고요. 사실 여기가 합작사이기 때문에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금 대여를 받을 때 어느 한쪽 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그 결정을 받을 수는 없는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화하고 DL에서 각각 이제 3명씩 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화가 우리는 지원하겠다 해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DL도 같이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이제 그 금이 간 상태라서 쉽지 않겠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거죠. 네. 자, 여천 NCC라는 기업을 뭐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뜯어보면 안에 한화와 DL그룹이 각각 반반씩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돈도 반반씩 가져가고 있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어쨌든 DL 이해욱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도와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은 그래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약간은 입장이 바뀌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여천 NCC에 대한 한화하고 DL그룹의 입장이 이제 엇갈리니까 네. DL그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좀 커졌었어요. 그동안 배당으로 챙겨간 게 2조 원이 넘는데 지금 와서 대주로서 책임 회피하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 여론이 커졌고 그게 아마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DL 케미칼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2천억 원 유상증자하는 안을 승인을 했거든요. DL도 별도로 이사회를 열고 DL 케미칼에 1,77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안을 승인했고요. 그러면서 여천 NCC의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원 이사를 밝히긴 한 건데 아직은 자금을 어떤 식으로 될지, 그러니까 대여금으로 대여를 해줄지 아니면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뭐 이런 방식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입장을 선회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급한 불은 껐다. 뭐 부도까지 가진 않겠다.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안심을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DL이 그러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 뭐 유상증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빌려주는 식으로 하는 것 둘 다 좀 난감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대여금 형태로 빌려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발행했던 회사채에서 문제가 생길 네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모로 발행한 회사채 일부에 그 재무 비율 준수 의미가 부과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만기되는 회사채 2,100억 원 규모의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네. 이런 특약을 넣었어요. 보통 회사채 발행할 때 이런 특약 넣기도 하거든요. 그 특약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 400% 이하를 유지한다라는 이제 조건을 걸고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계속 이제 적자가 누적되면 재무 지표가 빠르게 악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조건이 필요했던 거고 네. 그래서 여천 NCC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그러면 부채 비율 400% 밑으로 관리를 할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준수하지 못하면 회사채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고 채권자들이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이제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대여금을 만약에 가져왔을 때 대여금으로 빌려왔을 때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3%가 다시 넘을 수가 있고 네. 여기다 지금 계속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금이 누적이 될수록 이제 자본이 까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부채 비율 400%를 못 맞출 경우도 생기겠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유상증자에 나설 수도 있는데 유상증자에 나서면 뭐 여천 NCC 입장에서는 이게 자본으로 잡혔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대여해오는 것보다는 좀 낫긴 한데 사실 DL이라든가 한화솔루션 그렇죠. DL 하나 상장사잖아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않죠. 이제 손실이 그렇게 뻔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밑빠진 왜 굳이, 독에 물 붓기를 왜 하냐라고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어제 DL 주가가 한 11% 급락한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주가도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주가를 보니까 DL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고 네. 하나솔루션 일부 반등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강보합 정도? 네. 아, 많이 1% 정도 올랐네요. 네. 아, 네. 최근에 근데 좀 많이 떨어졌어요. 3만 원을 이탈하면서 하나솔루션도 갑자기 지금 주가가 출렁거려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천 NCC 물론 최근에 화학 업종의 화학 기업들, 석유 화학 기업들이 사실 좋은 회사들은 없죠. 사정이 좋은 회사들은 없는데 여천 NCC는 왜 유독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NCC라는 게 나프타 크래킹 센터의 이제 앞글자만 딴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프타 분해 공정을 의미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석유나 콜타를 끓이면 일정 온도가 넘어가면 이제 가연성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이 나오는데 좀 어렵죠. 석유화학 전문 용어라 이게 이제 나프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프타를 가열했다가 급냉시켰다가 또 압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부산물이 생기는데 그쵸, 그쵸. 그 중에 이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이런 이제 물질들이 네네.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게 플라스틱에도 쓰이고 합성 섬유 혹은 이제 고무 제품, 전자 제품, 포장재, 건축자재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 쓰여요. 이게 그쵸. 우리가 쓰는 일상 용품의 원재료가 되기도 하고 이 산업 전반에 쓰이는 그쵸. 물질이거든요. 이렇게 원유를 정제해서 이제 또 다른 원재료를 만드는 게 이제 석유화학 업종인 건데 어찌 보면 이게 사실 석유화학이라는 게 우리나라 고도의 경제 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쵸. 했었고 네. 한때는 굉장한 수출 효자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98년도 우리나라 이제 외환위기가 닥치고 그때 대기업들 모두 이제 구조조정 압박이 상당했었잖아요. 이때 이제 경기고 동문이었던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그리고 네. 이준용 DL그룹 명예회장 이 두 분은 이제 창업주의 아. 2세들인 거죠.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우리 위기를 같이 한번 타파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여천 NCC였었어요. 이때 사실은 이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 딜 자체는 자율 빅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이 알아서 합쳐서 이제 합작법을 만든 자율 빅딜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 DL케미칼하고 하나솔루션의 각각 NCC 부분, BTX 부분을 통합을 해서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분도 50대 50으로 가졌고 이제 국내 3위의 에틸렌 생산 업체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한때는 돈도 잘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석유화학 업종이 호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연간 수천억씩 한 해는 조 단위의 이익을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주주들도 배당을 굉장히 수수하게 챙겨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천 NCC가 합작사로 설립된 이후에 이제 2020년까지 배당을 했었는데 그 총 기간 동안 배당을 4조 4천억 원 했고 와. 이거를 DL하고 한화가 각각 2조 2천억 원씩 이제 챙겨간 겁니다. 네. 그런데 2022년부터 이제 제품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무너졌고 그러면서 영업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저조해지기 시작했고 2022년부터 3년 넘게 지금 이제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 1분기에도 이제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는 급기야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전남 여수에 있는 3공장의 가동을 아예 이제 중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또 역사 속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였군요. 하나 김승현 회장하고 DL의 이준용 회장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좀 해보자, 잘 해보고 돈도 벌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자 그러면은 물론 여천 NCC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결국에는 석유화학 업종 자체가 우리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국 때문인데. 이 중국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물질들이 산업 전반에 네.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 중국이 이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네. 한국이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중국에 이제 중간재로 수출하면 중국이 이걸로 여러 가지 이제 제품, 상품을 만들어서 만들고. 글로벌 시장을 수출하는 이 구조였는데 중국이 워낙에 이제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냥 정부 차원에서 야 우리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석유화학 공장을 한번 지어보자. NCC를 이제 자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해안가에 이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네네. 그래서 중국의 석유화학 생산력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면서 공급은 확대가 됐는데 이게 2020년대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요는 이제 정체되기 시작했고
중국 자체의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사주지 않고 오히려 중국이 생산한 제품을 우리가 좀 싸게 줄게 이러면서 한국으로 이제 다시 수출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중국의 저가 제품이 이제 공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다 이제 사우디 같은 이제 중동 국가들도 이 NCC에 뛰어들게 됐는데 나프타의 원료가 석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중동은 이제 원유를 이 제품 자체를 그냥 뭐 땅 파면 나는 석유가 나르니까 중동은 이런 석유화학 공정에 있어서 원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안 되고 중동과의 경쟁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틸렌 판매 가격에서 나프타 비용을 뺀 그러니까 생산물에서 원가를 뺀 이 스프레드 이게 마진 수준을 말하는 건데 이게 올해 3월 기준으로 218달러 수준이에요. 네.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그래 적어도 이익을 내려면 2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완전 못 미치니까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손해만 나는 거네요. 구조가 된 거죠. 아, 그렇네요. 결국에는 뭐 중국이나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화학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시장 자체가 개선된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수급이 비어 있었고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반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으로는 조금 더 화학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여천 NCC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어쨌든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천 NCC는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하든 뭐 빌리든 하겠는데 근데 사실 유상증자를 한번 했잖아요. 그쵸. 올해 초에. 1분기에 유상증자는 2천억 원 정도 네.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와 DL이 이제 1,000억 원씩 돈을 댄 네. 건데요. 그 유상증자 끝나고 나서는 원래 이제 부채 비율이 300%가 넘었는데 280.5%로 개선이 좀 일부 네네. 됐고요. 순차입금도 1조 7,318억 원, 그러니까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 자체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이제 다시 국간이 비게 된 거고. DL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1분기에 2천억 원 유상증자 하면 당분간 살 수 있다고 해놓고서 그래서 또. 돈 줬는데 또. 왜 지금 3개월에 다시 손을 벌리는 거냐. 문제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보자. 네. 그리고 구조조정 좀 강하게 해라. 그럼 돈 대주겠다는 거고 하나는 일단 숨이 끊어질 것 같으니 살리고 보자라는 건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모든 산업은 사실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이클이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고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어서 바닥을 찍으면 다시 올라오기 마련인 건데 그 사이클이 버티고 그러니까 사이클이 이제 내려가는 그 기간을 버티면 다시 이제 좋은 시절이 오기 반등이 올 마련인데 텐데. 지금 이 석유화학은 워낙에 이제 중국, 중동 이런 데서 공급량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글로벌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수요가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여기다가 이제 유상증자를 해가면서 버텨도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거냐라는 이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밑 빠진 독이 그러니까 물 지금 이제 뭐 DL그룹 쪽에서는 뭔가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구 노력 좀 해라라는 거고 한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만약에 지원이 안 돼서 뭐 부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여천 NCC에 대한 주식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 전에 일단 달라 살려놓고는 알리는 봐야 될 거 거죠. 아니니 뭐 약간 이런 입장으로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같은 뭐 같이 반반을 가지고 있지만 입장 차는 확실하게 좀 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뭐 업황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반등한다라는 뭔가 일말의 희망 자체도 지금은 크게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더 의견이 어렵고 서로 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한화랑 DL이 어쨌든 처음에 이 여천 NCC가 시작될 때는 좋은 의미로 악수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점점 이 뭔가 평행선이 멀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공급 가격 가지고도 또 가격을 또 달리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서로 약간 빈정상하고 이런 상황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 공급 계약 가지고 한 1년 정도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천 NCC에서 생산하는 에틸렌의 한 네. 60% 이상이 한화하고 DL에 공급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20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해서 그 각각의 대주주에 공급을 했었는데 그 공급 계약,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양측이 의견 차이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 입장에서는 석유화학 시장상을 반영해서 새로운 시가 계약을 체결하자, 시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DL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변동비를 반영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다르네요, 참.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하나가 유리할 수도 있고 DL이 유리할 수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각각 이제 자기 쪽에 유리한 계약으로 체결하자고 하는 건데 하나가 그동안 DL이 너네 너무 저가 공급을 받았잖아라고 이제 주장하는 근거는 올해 초에 사실 여천 NCC가 고시청한테 이제 세무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에틸렌 같은 제품을 너무 저가 공급을 받아서 법인세 같은 걸로 이제 추징액 한 1,000억 원 정도를 부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억 원 정도 추징액을 부과받은 것 중에 960억 원 정도가 DL하고 거래된 것 때문이었고 나머지 한 뭐 40억 원 정도가 한화하고 거래한 것 때문에 부과를 받은 네네.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DL이 굉장히 유리하게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부당하다고 국세청은 본 거고 거기에 대한 추징세를 이제 매긴 거 네네.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하나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계약 기준이었던 이제 변동비 체제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면 하나가 불리해지는 거고 만약에 시가로 조정을 하게 되면 DL이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DL은 이제 계속 이제 기존의 시세 체제를 하자, 하나는 시가 기준으로 하자, 이제 계속 이제 그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시장가 기준으로 바꾸자고 하니까 DL은 아니 여천 NCC 지금 적자인데 원료를 훨씬 더 많이 공급받고 있는 한화가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받겠다고 하면 여천 NCC는 더 어려워질 거 아니냐. 네. 이게 대조지 뭐를 그쵸. 해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실제로 보면 하나가 70%를 가져가고 DL이 30%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가져가는 비중이 훨씬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원하는 시가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천 NCC의 실적 부진은 더 뻔한 거 아니냐. 뭐 하나가 더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DL 입장인 거고 하나는 아니 국세청한테 이렇게 추징액도 때려 맞았잖아. 뭐 이러면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DL이 약간 불공정하게 가져간 게 많았다는 건데 시장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기존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또 부당 지원 행위로 추징액을 또 받을 그러게요. 거 아니냐,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단순히 그냥 이 여천 NCC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 얘기가 아니었네요. 안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1년 정도 네. 이제 누적된 갈등이 좀 표면화된 계기가 또 이게 됐다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좀 듭니다. 네. 자, 저희 여천 NCC 얘기하는 중에 잠시 지금 속보 하나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 대통령실에서 이 세제 개편 관련된 언급이 좀 나왔네요. 뭐 정확하게 뭐 큰 내용은 아니었지만 주식 양도세 당정 조율 및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 아직까지 그 전까지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까 아마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다시 주식 양도세 기준,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회귀하는 걸로 정부에다가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코멘트가 나왔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상황 더 지켜보겠다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기재부나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뭐 일각에서는 뭐 정부에서 10억 원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런 좀 강력한 주장들이 먹혔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코멘트가 나왔으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NCC 이야기로 와서 그러면은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보기에는 의견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둘이 같이 계속 손을 잡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이런 의문까지 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50대 50은 안 된다. 51대 49로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주도권을 가져간 누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사수도 3세 3위 뭔가 결정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업체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쵸. 석유화학 업종이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 사이클이 있는 와중에 중국의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제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저렇게 급성장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NCC 시설을 자체적으로 짓는다라고 해서 뭐 몇 달 만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중국발 혹은 중동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건데
있는데 이런 게 예상이 됐으면 사실은 이 신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도전,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어야 그쵸. 됐는데 이게 워낙에 50대 50 딱 정확하게 반반의 지분을 구조를 갖고 있는 합작 범위이다 보니까 이런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신사업을 만약에 하겠다. 그 회사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겠죠. 근데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까지 이 의사결정을 빨리 그리고 적기에 하기에는 이 동업체제가 상당히 이제 악이었다, 독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서 계속 이제 엇박자를 지금 약간 감정싸움으로 좀 번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제 DL 케미칼 유상증을 결정하면서 이제 내놓은 자료에 보면 하나를 저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측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원인 분석 없이 증자만 반복하는 거는 여천 NCC의 경쟁력에 해악을 끼치는 묻지마 지원이다. 막 묻지마 지원 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 공동 대주주로서 무책임한 모럴 해저드이자 배임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굉장히 원칙적인 표현을 사용했죠. 여기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반박 자료를 냈는데 여천 NCC를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명 없이 애매한 유상증자만 공개하는 거는 합작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이제 DL 측의 유감을 표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이 기업의 역사를 보면 선대 회장 때 손잡고 같이 회사 일구고 이러면서 이제 동지 의식도 갖고 열심히 같이 일궜는데 이게 그쵸. 경영 승계가 이루어지고 뭐 2세, 3세까지 가면 보통 3세까지 가면 사실 그런 동지 의식은 거의 사라지거든요. 유대관계가 크지 않겠죠.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룹 쪼개고 분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뭐 예를 들어 LG그룹하고 GS그룹 분리된 뭐 헐시 구시 가문은 굉장히 이별을 잘한 케이스예요. 그건 그쵸, 약간 좀 네. 모범사를 꼽히는데 뭐 그 반대쪽에 예를 들어 이제 고려여행 같은 경우 영풍그룹에 속한 뭐 장씨일가와 최씨일가처럼 이게 2세, 3세로 내려와서는 굉장히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DL과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2세 때 동업을 했고 3세 때 와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동업체제라는 게 갖고 있는 이제 한계들이 좀 이제 3세 정도에 가면 좀 드러나기 마련인 거고 그래서 형제끼리는 동업도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우리 예, 선조들의 이런 조언이 네. 맞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결국에는 말씀을 아까 코멘트를 언급을 주셨던 것처럼 이 지배구조 자체를 이렇게 그냥 반반으로 그냥 가져가면 뭐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뭐 이런 상황에다가 또 하나그룹 자체와 DL그룹 자체의 이해관계들이 또 엮여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그룹 자체야 요즘에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또 DL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뭐 건설 쪽 이런 이야기 있으면 또 안 좋은 것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이해관계가 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좀 해결이 되는지 계속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여천 NCC 이야기 이슈를 한번 자세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CPI 발표를 앞둔 미국 증시 경계감, 요즘 폼 올라왔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한민국 주가 5천 기대감 플러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기대,
자사주 비중 높은 증권주의 초강세, 특징주 부국증권입니다. 자, 경계감으로 하락했지만 장중에 나스닥은 또 역사상 신고가를 찌르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 그 며칠 전에 이제 일주일이 됐군요. 일주일 거래일 전에 하락갭 떨어진 거 그 자리 있죠. 그 자리가 또 일주일 지나니까 어땠습니까? 일주일 내 최저가로 살 수 있었던 그 매수의 기회였던 거예요. 바로 그때가. 정말 또 기회가 하나 지나갔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승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지금 대세 하락기가 오기 전까지는 저런 중간중간에 저런 단계들 있죠. 정말 절호의 매수 찬스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의 구간이고요. 이 트럼프의 임기 때 어느 정도의 주가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자신 한 바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4월 달에 관세 폭탄으로 주가 급락했을 때 지금 계속 제가 몇 번째 얘기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도 사실 뭐 트럼프가 일기 때 월가에게 굉장히 환호를 받을 정도로 주가가 좋긴 했지만 글쎄 관세 폭탄을 이렇게 던져서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런 그냥 자신감이 그냥 저기 블러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 전면적으로 뭔가 방어하는 느낌이었잖아요. 다들 아시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뭐 지금보다는 그때는 이름이 이제 인지도 들어본 게 조금 생소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각인됐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누군지 그 처음에는 초록창에 열심히 쳐봤어요. 유튜브나 틱톡에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 알잖아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이번에 데뷔해서 그렇지 이제는 200일 정도 지났으면은 증권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굴 다 알죠. 러트니 상무장관 이 정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알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외신을 접하다 보니까. 그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당시에 주식이란 자산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좋다. 그 얘기했었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지금 시간은 스냅샷, 인생에 지나가는 스냅샷에 불과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는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그때 너무 다 같이 전면적으로 방어를 하니까 야 쟤네 주가 떨어지니까 속으로 자기네들도 지금 저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저희 초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초조함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만약에 증명을 하고 나서 더욱더 지금 가속화되어서 만약에 임기 말에 주가가 정말로 사상 최고가를 더 돌파해서 끝나면은 지금 어떤 뭐 항상 어떤 정권에는 공과 과가 있겠지만 이 주식시장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특히나 미국에서는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지지도도 높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 자산이 비중이 높은 이 미국에서 주식 가치가 최고치로 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만약에 파월 얘기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도 물건을 사고 즐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이 트럼프의 어떤 지금 저기대로 가고 있다. 트럼프의 어떤 자신한 바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200일 지난 이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다우 0.45, 나스닥 0.30, S&P 500 0.25,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13. 그냥 빠진 게 다 0.1에서 0.4 정도예요. 그냥 이거는 뭐 주식이 어떻게 매일 무슨 365일 열리는 거 아니지만 매일 오를 수가 있습니까? 주식이란 게. 빠질 때도 있죠. 근데 빠지는 게 이제 대세 하락으로 꺾이면 문제가 되는 거지. 중간중간에 0.1, 0.2도 안 빠지는 주가는 자신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중간에 그냥 약보합 수준으로 빠진 거는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자, 일단 3M이 1등을 차지했고요. 프록트 & 갬블. 자, 3M도 지금 사실 우리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익숙하죠. 여러분 뭐 집에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포스트잇이나 테이프나 뭐 저기 그 박스 테이프 뜨는 칼날 이런 거 다 3M이잖아요. P&G, 셔윈-윌리엄스, 유나이티드 헬스, 코카콜라, JP모건 체이스. 자, 어제는 딱 봐도 마이너스인 이유가 있죠. 매그니피센트 7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르지 않았고 방어주들이 올랐잖아요.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0.30 빠졌지만 역사상 최고가를 또 갔다고 했죠. 장중에 또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BTIT가 아닌 게임주가 또 등장을 해요. 자, 나스닥엔 인물이 많습니다. 나스닥에 무슨 뭐 엔비디아만 올라야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렉트로닉 아츠, EA 스포츠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기에 UFC 게임도 있고 WWE 게임도 다 있고 EA에서 출시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FIFA 운영했었고 지금 그 FC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피파랑 계약이 저기 돼가지고
피파랑 계약 무효 저기 됐어요. 파기돼 가지고 피파가 이제 그 다 데려가 버렸고 FC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근데 피파 유저들 아직도 FC 온라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일본의 그 위닝 11 있죠. 그게 계속 도전을 하지만 이 지금 피파의 팬들은 충성도가 높습니다. 자,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텔이 올라 있죠. 자, 오랜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같이 올라 있네요. 그렇죠? 인텔도 지금 뭐 계속 CEO의 어떤 뭐 얘기가 나오고 CEO 이름부터 딱 보면 알죠. 미국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CEO가 뭐 바뀌니 많이 뭐 어쩌고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포스가 좋아요. 자, 이따가 특징적으로 나올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주가 인텔 마이크론이 올라 있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비슷하지 않을까요? S&P 500을 빼먹었네요. 자, S&P 500은 보니까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지금 플러스 기록한 게 테슬라가 약간 청개구리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혼자 오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대다수 기업들은 다 하락을 했죠. 위에 이 삼강도 하락을 했고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제일 많이 빠져봐야 뭐 애플 0.9, 1% 빠진 게 없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아까 나스닥 똑같네요. 그렇죠? 나스닥에 EA 스포츠 빼고 나머지 반도체 주식이었잖아요. 여기도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인텔 얘네가 차지했죠. ARM 홀딩스가 올랐으면은 일본에서 뭐 봐야 돼요? 소프트뱅크가 ARM 홀딩스 최대 주주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저 영국의 ARM을 사버렸어요. 자, 이 지금 특징주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반도체 지수라 거론이 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기도 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램 시장, 낸드 플래시 시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하면은 3인데 요즘에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뭐 물론 풍향계여서 먼저 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이 점유율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인데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 주식 시장을 우리나라가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수준 자체가, 덩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위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얘가 반도체의 풍향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점유율과는 전혀 상관없죠. 이건 주식 시장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그렇게 봤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실적도 이 점유율도 어떤 풍향계로 그냥 먼저 움직이는 걸 넘어서서 시장의 선도주자를 노리고 있다. 이번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뭐가 올라갑니까? 가이던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이 좋게 나오면 경영진들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향후 다음 분기라든가 내년에 기대치라든가 이 계획을 올려잡아. 지금 올려잡았거든요. 지금 매출 가이던스를 104억에서 110억 달러로 잡아놨다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버리니까 111억에서 113억 달러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107.4억 달러거든요. 훨씬 높게 4억 달러 이상 높게 잡아버린 것이죠. 그다음에 BGAAP, EPS,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회계 기준을 없앤 이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를 2.36에서 2.65달러였는데 주당 2.78달러에서 2.92달러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컨센서스가 2.52달러예요. 시장의 예상치를 지금 넘겨버린 것이죠. 근데 그걸 왜 했느냐가 여기 나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자들이 확대되면서 마이크론의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 주문량이 폭주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랑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 비중이 이 매출 그 HBM 시장에서 비중이 삼성전자를 앞서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3등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망신을 당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니케이가 산의 날로 휴장했잖아요. 산을 타고 와서 그런지 오늘 미쳤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산삼 먹고 왔나요? 오늘 2.39 거의 3% 급등하면서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니케이도 지금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지금. 그쵸? 역사상 신고가 갔어요, 지금. 자, 2023년도죠.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고점. 거기를 지금 날려버렸거든요. 지금 43,000 가까이 가면서 이 니케이도 역사상 신고가 갑니다. 자, 우리나라도 역사상 신고가 가야죠, 지금. 3,300을 넘어서야 돼요. 자, 도요타 자동차가 일단 3% 급등하고 있고요. 야, 이거 보세요. 아까 전에 어디 갔어요, 이거? ARM 홀딩스 1.48 정도 올랐죠. 1.84. 요즘에 좋죠.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 8%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보시면은 NTT 도코모라고 13위에 있죠. NTT 도코모, 그다음에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우리나라 따지면 SK텔레콤 무슨 KT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NTT는 별로 안 움직이죠. 걔네는 통신 사업밖에 안 하니까. 근데 소프트뱅크 그룹은 통신주이긴 한데 손정희 회장이 이 투자하니까 투자 펀드 같은 거 이게 펀드 같이 돼버린 거예요.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님 보는 눈 뛰어나죠. 손정희 회장님 보는 눈 따라서 살려면 저거 사면 돼요. 자, 그다음에 대만입니다. 대만은 0.24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 비하면 존재감이 없고 대만도 지금 2024년도 7월 달 24,416 대만 달러 거의 눈앞에 있습니다. 자, 지금 대만하고 일본이 역사상 신고가 돌파 내지는 거의 다 갔어요. 자, 우리나라도 뒤질 수 없죠. 우리나라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3,300 돌파해서 3,500을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지금 일본 니케이와 대만 각권에 발을 맞출 수 있다. 지금 일본, 대만은 아주 뜨겁습니다. 자, 대만은 지금 TSMC가 지금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게 플러스가 약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일본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코스피 0.72, 코스닥 0.76입니다. 자, 우리나라 좀 더 힘을 내야 되는데요. 지금 3,229, 코스닥은 818. 자, 우리나라도 지금 좋아요. 뭐 무슨 세제 개편 뭐 얘기 그것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있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끊이지 않았었죠. 어제 2,600억 샀고요. 오늘 2,00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뒤를 따라가야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플러스고요. 자, 오늘 또 눈에 띄는 거는 KB금융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까지만 해도 KB금융이 6위였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6위가 됐습니다. 자, 이거 둘이 엄청나게 치열한데 현대차는 지금 8위에 쳐져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처짐으로써 현대차가 그냥 올라온 거예요. 현대차는 조금 저기죠. 현대차는 힘을 내야 됩니다. 현대차가 스스로 올라가서 순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에서 올라간 거예요. 현대차도 힘을 내시기 바라고. 자,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눈에 띄는 게 순위의 변화가 있군요. 진짜 이거 자네 어디까지 갈 텐가 바로 그건가요? 파마리서치 이거 어디까지 70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이거 옛날에 10,000원, 20,000원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이거? 자, 어쨌든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펩트론까지 제치고 지금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면은 에코프로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파마리서치 이 의료기기 업체가 과연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 알테오젠이랑 에코프로비엠이랑은 차이가 큽니다. 3위 자리까지 일단 파마리서치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가 끊이질 않네요. 지금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피팅주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관이음새, 태광 하이로코리아 급등합니다. 성황밴드까지. 자, 아무래도 그 알래스카에서 무슨 천연가스 그 파이프 그 얘기 나오려고 해서 그런가요? 자, 오늘 저는 증권주를 볼 겁니다. 부국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자, 키움증권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입한 것부터 부국증권처럼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증권주까지 다 급등하고 있어요. 오늘 특징주는 부국증권입니다. 자, 부국증권이 2025년도 7월 11일 날 78,000원을 갔거든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주가인 게 작년에 최고가가 3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78,000원 갑자기 이렇게. 부국증권은 거래량도 없어요. 키움증권은 거래량이라도 있지. 부국증권 계좌 지금 가지신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 부국증권 가입하고 싶어도 지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점이 없는데 왜 오르느냐? 자사주를 들어가 봤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42.73이네요. 거의 절반이 자사주예요. 자사주. 자, 이게 얽혀 있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이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부국증권, 신영증권 이런 애들은 뭐 또 있냐면 자사주 비중이 높은 거. 왜냐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게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걸 의무화하자. 왜냐면 자사주 비중이 이렇게 높아도 소각을 안 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만약에 저 자사주 비중이 반인 저런 회사들이 만약에 자사주를 불태워주면 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안 올랐는데도 가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사주를 왜 저렇게 갖고 있느냐? 방어권 때문에. 자사주 저렇게 갖고 있으면 주주들이 무슨 뭐를 바꾸려고 해도 자사주가 일단 절반이니까 방어를 쳐버려가지고 의결권이 이 표싸움이 안 돼요,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려는 것 때문에 자사주 매입만 하지 말고 소각까지 의무화하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애들이 증권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주는 주식시장이 강한 거 플러스 자사주 매입 비중 높은 것까지 합쳐져 있다. 자, 오늘 사파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그림이 아까 그 말한 것을 표현해놨습니다. 자, 이쪽에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자사주를 불태우는, 진짜 이렇게 태우진 않지만 소각이라는 게 태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태우면 주주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이쪽은 다른 장면입니다. 저 보세요. 주머니에 넣고 있는 장면. 이 나이 많으신 회장님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기 주머니에 꽁쳐납니다. 왜냐면 자기 의결권, 자기가 오래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한테 증여도 해야 되니까 주주들이 이렇게 회사 흔드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소각화를 의무화하자 이런 겁니다. 저런 회장님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바라지 않고 있고요. 이런 장면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 줄 말드평입니다. 옛날에 부국강병이라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제가 이걸 좀 바꿔봤습니다. 북이 강주로 바꿨습니다.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고 주식을 강하게 만드는 이런 면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이 어떠신지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식사 메뉴 정하셨나요? 아마 요즘 외식하러 가셔서 메뉴판 보면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9,000원이던 메뉴가 10,000원이 넘고 식사 후 마시는 커피 가격도 훌쩍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우리나라 가게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식료품, 의류,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등 약 500여 개 품목을 정해진 비율로 묶어서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CPI는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외식비나 커피값, 식자재 비용이 많이 올라도 전체 소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CPI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쌀, 배추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6%에서 최대 14%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에는 1.5%에서 2.4% 상승된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반면에 전기료나 주거비 등의 고정 비용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CPI에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류 가격이 내려갔고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준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품목의 평균인 CPI, 생활 밀착형 품목들의 체감 물가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생활물가지수라는 지표를 통해 파악합니다. 생활물가지수는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실생활 밀접 품목 141개만 따로 모아서 만든 지표인데요. 커피나 외식비, 버스 요금, 세탁비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 속 자주 접하는 품목 중심 물가지수라 우리 체감 물가와 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커피값이나 외식비,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CPI보다 생활물가지수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정부와 한국은행도 이 지표를 활용해 가계부담이나 소비심리, 구매력 변화 등을 따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공식 지표인 CPI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CPI의 통계 방식도 지속 보완하고 있죠. 오늘 알려드린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세요. 대주주 기준이 50억으로 유지될 가능성에 오늘 양지수는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는 최고 3,240선까지 넘어서면서 연고점인 3,254선에 조금 더 다가섰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늘 오후 발표될 CPI가 긍정적이고 환율과 정책까지 우호적이라면 하반기 코스피가 3,725선까지 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7%가량 오르면서 3,228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8%가량 상승하면서 8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오름폭을 소폭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3,228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0.81%가량 오르면서 오늘 대형주 단 안에서의 상승 탄력 강하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수급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 초반부터 강하게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1,500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147억 원가량 사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 조금은 사자세를 줄인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900억 원가량 현재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15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이 100억 원 넘게 코스닥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떨까요? 환율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380원 후반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0.21%가량 하락한 1,38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간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미국 해군성을 방문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MRO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국 조선사가 선박 블록 모듈을 한국에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 미국 측이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선박 블록 1위 업체인 현대힘스가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주도로 중형 조선사를 인수해 미국 군함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를 맡게 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더 구체화된 협력안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달 25일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힘스가 오름폭을 소폭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2.52%가량 오르고 있고요. 22,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HJ중공업도 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15,1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광도 오늘 좋습니다. 조선 기자재단으로도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13% 넘게 급등하면서 25,3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교회협의회 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소식에 오늘 남북 경협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리 필레이 WCC 총무를 접견했는데요. 남북 교회 간 대화를 처음 연 것도 WCC라면서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시면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북한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남북 관계의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광복절인 8월 15일을 앞두고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이 10% 넘게 현재 급등하고 있고요. 2,5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JST나도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8%가량 오르면서 4,79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난티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67%가량 상승 중입니다. 1,38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서 업계의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도 온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달 28일로 끝나는 2025 회계년도 3기의 매출액을 111억에서 113억 달러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제시한 104억 달러에서 상향된 규모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인프라에 사용되는 자사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른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3분기 메모리 가격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강세가 예상된다면서 국내 메모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권고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의견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7%가량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71,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장중 3%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오름폭을 소폭 줄이면서 1.8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7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도 굉장히 좋은데요. 테스가 5% 넘게 오르면서 2,75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익 IPS도 상승입니다. 3% 넘게 뛰어오르면서 38,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CPI 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쯤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뒤이어 PPI 발표도 예정이 된 만큼 이번 주 물가 지표에 따른 9월 금리 인하 방향성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코스피 관망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상승 중인데요.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네, 뉴욕 시장의 분위기를 타는 우리 시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좀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72,000원까지는 고성까지는 되찾았습니다. 그 테슬라 협력 그 관련 수주 소식 이후에 주가는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는 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마이크론 그 디램 가격 강세 영향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 상향했고 그 영향을 또 오늘 받아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어저께 오늘 사이에 나온 뉴스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번째 메모리 업체죠. 아직 분기 실적이 6, 7, 8월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오는데 중간에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당초보다 약 4% 높였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4%고요. 밑에 그 조종 EPS 순이익 기준으로는 무려 14%나 끌어올렸거든요. 주가는 4% 올랐습니다. 그러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두 가지만 있죠. 첫 번째, 수요가 좋구나. 가격이 좋구나. 그럼 우리도 6, 7, 8월, 9월 달 실적에서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지티브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왜 그만큼 안 오를까요? 그만큼 안 오는 거는 마이크론 얘기한 것 중에서는 요 다음에 뉴스에 나온 거는 아마 지금 알려지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 수요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걔네들 얘기입니다. 주장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자기는 셋이 경쟁하고 있는데 HBM을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업체를요 셋 다 안 가져가고 하나나 두 개로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리스크이고 허들이에요. 근데 자기네가 거기에 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뭐죠?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경고 준 거죠. 우리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수요가 엄청 좋다고 하는 거는 파지티브한데 경쟁이 또 들어가는 거라고 네거티브한 게 약간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하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아까 3%까지 높게 가다가 지금 그 상승률을 낮춘 것도 그 부분을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 비슷한데 삼성은 사실은 파지티브한 일부 뉴스가 나오게 했습니다. HBM4 말고 HBM3E의 퀄이 또 낮다는 또 일부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단발성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HBM4가 중요한데 어쨌든 핵심은 마이크론의 파지티브 사이드가 있지만은 수요. 하지만은 마이크론과의 경쟁 사이드에 약간 이건 뭐지?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주가는 2%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잡아주는 건 맞는데 장중 고점에서 상승폭이 둔화된 요인을 더 꼬집어 주시네요. 그러니까 시장 경쟁자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고점을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년 전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어떤 점을 우리가 또 시사점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년 전에 대비했을 때 코스피는 약 한 18% 올랐습니다. 18%. S&P가 한 14% 올라서 우리가 최근에 올라서 아웃퍼폼했어요. 18%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한참 헤매다가 드디어 원복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지금 50억 대주주 양도세 난리를 치다가 결국 원복하는 식으로 정부가 모양새를 보이는데 최종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죠. 솔직히 모르죠. 모르는데 하여튼 원복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1년 전에 주가가
7만 1,000원에서 7만 7,000원 요 정도였습니다. 지금 딱 돌아왔죠. 네네. 하이닉스는 50% 올랐습니다. 예. 그다음 아까 마이크론 얘기했죠. 마이크론도 한 4, 5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이거 아직 갭이 있는 3, 40%를 필요하면은 삼성전자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주니까 환율이 내려가서 원화가 강세돼서 삼성전자에 대한 패시브 수급. 어차피 대주주 사야 돼, 대형주를.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환율이 1,480, 90이 아니고 1,460, 50 내려가면은 삼성전자가 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게 안 그렇게 되면은 다른 주식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HBM3 콜이 아니고 HBM4 콜이 올해 가기 전에 나면은 매우 좋습니다. 두 개가 잘 안 나타나면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분기 실적이 하이닉스에 뒤져 있죠. 9조 정도인데 분기 실적이 10조 정도로 하이닉스하고 비등하게 나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HBM 콜이나 원화 강세가 좀 늦게 일어나도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고 셋 다 안 일어나면은 그럼 뭐 중간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율 효과로 일단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삼성전자 쪽에 들어오는 거. 다른 것도 들어오지만 시가총이 크니까. 그쪽을 봐야 되고 역시나 뭐 차세대 제품 이게 콜 테스트에 통과가 돼서 네. 본격적으로 공급이 돼서 실적 데이터에 반영이 되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또 성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낙소 효과도 또 소부장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특히 장 초반부터 2차 전지가 네. 강했어요. 근데 최근에 전기차 캐즘 얘기는 좀 쏙 들어가고 ESS 네. 시장이나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뭐 LFP나 LMR 이런 부분으로 또 좀 다각도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수요 배경과 업사이드 이런 쪽 어느 정도 rum이 남는 것으로 보이는지 네.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룸은 좀 더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총명화 된 거는 처음에 LFP ESS 시장은 LG 엔솔이 대규모 수주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죠. 예, 예. 지난주에. 그리고 SDI도 우리도 있는데 그러면서 올랐어요. 그런 사이에 리튬 가격 자체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간 것이 중국의 한 지역에 있는 어떤 공장, CATL이라는 큰 회사의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문을 닫았어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은 생산을 하는 것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야 그렇게 무대기로 생산하지 마. 적자라며 이러면서 허가를 안 해주는 바람에 3개월 동안 멈추게 생겼습니다. 그게 전체 그 리튬 그 수요의 그 공급의 3% 대사입니다. 3%가 지금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관련되는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다 올라가는 거고 LNF, 에코프렌, 포스코 퓨처는 다 올라가는 거입니다. 네. 지금 그 중국 업체 기준으로 지금 리튬 가격 있잖아요. 리튬 가격이 톤당 7만 5천 위안 정도입니다. 근데 수지가 맞으려면 8만 위안은 넘어야 돼요. 따라서 조금 더 감산이 지속되거나 다른 공장도 감산할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트레이딩 업의 그 가능성이 좀 더 남아 있고 목표 주가와 괴리도 있기 때문에 약 5에서 10% 정도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한테는 이제 화장품 전략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해주신다고 해서 네. 최근에 이제 APR이 정말 뭐 기록이란 기록은 다 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호평석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른 화장품주와는 좀 차별화된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 화장품주는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가는 거였는데 APR하고 넌 APR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는 거는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PR이 가장 실적을 원래 생각보다 한 40% 이상 잘 나왔죠.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뭐 리포트들이 뭐 칭찬 일색일뿐만 아니고 역사적이다, 역대급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일단은 단일 제품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도 계속 그런 마진, 27, 8% 되는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마진을 약간은 해소하면서 물량을 넓히면서 지금 그 미국 유럽 쪽에 그 판매가 계속될지 봐야 돼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PER이 30배 정도 가거나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간의 조금 눈치 작전이 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APR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더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다른 주식들, 예를 들어서 달바, 실리콘2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달바나 실리콘은 빌미를 제공했어요. 어쨌든 실적이 좀 미스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달바나 실리콘, 특히 달바 같은 경우는 PER이 한 16배, 18배 이하고 실리콘2도 14배 이하니까는 여기서 한 5에서 10% 정도가 더 빠지거나 아니면 기간적으로 다음 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가을이 접어갔을 때 아마 그 스마트폰, 우리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화장품 말고 자동차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주식이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화장품이 우선순위에 들기에는 조금은 시간적 조정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이런 거 보면 투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최고의 실적을 낸 APR도 그 다음 실적으로 보면은 전 분기 대비해서 뭐 잘 나와야지 기대 심리를 충족시키는 거니까 그 눈높이에 따른 뭐 매물 출회 이런 부분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주가가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가서요. 예. 네. 근데 이게 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표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방산주가 그러한 형국이에요. K 수출에 대한 무기는 뭐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튼튼한 고객사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고점에 따른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 어떻게 보세요? 그 애널리스트에 쓴 그 타이틀을 한번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오는가? 보장된 미래만큼 비싸진 주가. 양호한 실적이지만 기대치는 더 높았다. 네. 나쁘지 않은 내용이지만 숨 고를 시간이 단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공감을 100%합니다. 변수는 뭐냐? 많이 빠졌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종전을 한다, 휴전을 한다라고 이번 주 15일 날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어저께는 약간 우리 누구죠? 트럼프가 약간 기대치를 낮췄어요. 한 번은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감을 보려고 feel out 하려고 하는 미팅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발을 뺐어요.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우리 방산업체한테는 그러면 종전이 아니고 계속 되는 걸 할 수 있지만은 일단 종전과 휴전이라는 방향성이 딱 그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한 걸 갖고는 주가가 지켜 올라가기는 어려워졌어요.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이 첫 번째 외국의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 우리 주가가 이제는 좀 더 빠지면 싸지는데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비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빠져갖고 빠져서. 비슷하거나 좀 더 빠지면 매력이 생길 수도 있는데 모멘텀의 문제죠. 네. 평화시대로 들어가면은 평화시대 아닌 주가들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관세 무풍지대라서 간 것이 영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인이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화장품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5에서 10% 빠지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한 80만 원대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다른 주식은 아마 3분기 말 정도에 갔을 때나 아니면 그 전에도 수주가 정확히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모색을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간다. 우리 화장품 얘기하듯이 이런 시기는 조금 저물어가는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반도체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큰 거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소부장 섹터 네. 정리 좀 해주시죠. 소부장은 각양각색입니다. 개별 각계 전투 가야 될까요? 참 어려운데 네. 누가 여쭤보는데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얘기하는데 ETF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ETF가 웃긴 게 막 뒤섞여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 안 가면 소부장 안 갈 때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소부장 갔다 와도 소부장은 각양각색이거든요. 장비업체가 있고 하이닉스 관련된 게 있고 삼성전자 관련된 게 있고 소재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종목군을 구분해서 공부하실 수 없다 그러면 네. ETF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만 사세요. 각양각색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직 목표 주가하고 10에서 15%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이 테일러 공장을 가동하는 거 맞죠? 네. 삼성이 테일러 공장을 테슬라 향으로 얼마나 잘할지는 2년 뒤 얘기고 그걸 위해서 가동을 하죠. 이제 고객사 확보했으니까요. 그렇죠. 가동을 앞당겼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테일러 그 공장을 앞당겨 11월부터 장비 반입이 시작되는 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대표적인 거 연관될 수 있는 게 원익 IPS, 유니셈 등입니다. 원익 IPS 오늘 52주 신고가 네. 났죠? 실적도 잘 나왔고요. 예. 두 번째는 삼성의 그 오스틴 공장, 테일러 공장 아니고 오스틴 공장, 애플의 시모스 이미 센서 들어간다는 거. 이거 관련되는 거는 두산 테슬라가 알려져 있는데 예. 이거는 좀 까리까리합니다. 왜요? 관련 규모가 생각보다 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니한테 다 뺏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펀더멘트 삼성하이닉스 다 팬들었고 기본적으로 삼성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여러 군데 고객도 탄탄하고 원래 하반기부터 그 반도체 기술적인 변화가 이 회사한테 딱 시기가 오는 시점이 되는 것이 유진테크, 코미코 이런 종목입니다. 네. 실적을 체크해야 되지만 단기적 실적 나쁘지 않고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다 들어갑니다. 그 디램 고객사 3사를 다 갖추고 있다. 예. 코미코는 세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코미코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래서 안정적이죠.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원익 IPS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펀더멘틀적으로 테일러 관계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HBM이 좀 심심하죠. HBM 심심한데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인데 길게 보시면 하나비전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죠? 예. 하이닉스가 계속 잘 된다는 전제를 깔고요. 예. 만약 하이닉스보다도 마이크론이 모멘텀이 있다 하면은 한미반도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 좀 더 중심, 하나는 하이닉스 중심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각각의 호재가 얼마큼 잘 반영됐는지 이걸 잘 따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가늠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 우리 주식도 좋고 미국 주식도 좋고 수익 내는 건 다 좋은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저희가 잊지 않고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올라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가격은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XRP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코인이 생각보다 불장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더리움부터 볼까요? 비트코인 아니고 왜 이더리움이냐라고 하실 텐데 이더리움도 지금 신고가를 뚫기 위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더리움 차트인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예전에 2021년 때 고점, 최고점이었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도전이 있었는데 이제 한 3번째 정도 도전이죠. 이러면서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 관심이 가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어요. 왜 올라가냐 하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사람 때문입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이 디지털 오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이라고 하고요.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훨씬 실용적인 면에서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이더리움에 관련해 베팅을 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산 건 아니고 피터 틸이 운영하는 파운더스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파운더스 펀드에서 유상증자 참여로 비트마인 이멀전 테크놀로지스라는 미국의 주식, 여기에 지분을 9%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자, 비트마인 이멀전 테크놀로지 주가 보시죠. 최근에 7월 달에 한번 확 올라오고 이때 피터 틸이 지분을 샀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계속 사 모으는 회사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쿠션 치면서 이더리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XRP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XRP는 또 신고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이 증권성 논란, 이것이 일단 일단락됐고요. 스테이블 결제 플랫폼 레이를 인수했습니다. 이러면서 리플이 이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리플의 XRP죠. 이제 XRP의 가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왜 이렇게 올라오느냐. 각각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비트코인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다시 12만 달러 도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401k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할 것을 행정명령 준비하고 있다. 근데 결국에 사인해버렸습니다. 401k의 자산 무려 1경이 넘습니다. 1경 2천조 원이 넘는 이 자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서 일부만 들어와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매우 낮아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 아니라 어쨌든 하방이 엄청나게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요. 그리고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도 비트코인을 삽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1,600억 원 베팅을 했어요. 하버드 안에 있는 매니지먼트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블랙록 비트코인 ETF를 매수해서 지금 1억 1,600만 달러. 알파벳 투자한 것보다 비트코인에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도 투자하고 있고 기업들도 투자하고 있고 각국 정부도 사고 있고 이제 퇴직연금 401k도 들어오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우리나라는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는 비트코인 왜 안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비트코인에 그러면은 계속 비트코인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알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을 내서 그러면은 결국에 요 알트코인으로 낸 수익을 가지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비트코인을 모으고 아니면 ETF를 사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그냥 쭉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식, 미국장 다 좋은데 비트코인도 꼭 투자하는 데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양도세 완화 기대감에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다만 미국 CPI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